빌려주지 못해 오히려 안달입니다. 오늘 돈이 입금이 될 수 있나요? 입금을 해드릴 수 있고 직접 드릴 수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뭐 상담을 하셔야 돼요. 서류 소속 서류랑 고객님 기본적인 필수 서류들 첨부되시면 심사를 통해서 당일 송금도 가능하세요. 저희 신규 500까지는 가능하신데 뭐 수익이 300 이상 되신 분이 한해 500은 가능하시고요. 50 하시게 되면 35만 원 입금되세요. 그래요. 15만 원이 수수료예요? 네. 대출을 지금 좀 망설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고객님 뭐 다시 연락을 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대출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루 700번 이상 세뇌당할 만큼 빚을 권하는 사회. 그것도 상식적인 걸까요? 서민들 같은 경우 다 웬만한 신용 안 좋은 사람들은 다 그쪽인데 대세 2, 3 금융권밖에 안 되거든요. 뭐 이자가 비싸도 어쩔 수 없어요. 급하면 솔직히 급하면 써야죠. 통신비도 연소가 다 돼 있으니까 핸드폰도 못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인터넷도 안 돼요, 저는. 주고 싶은 생각뿐만이 나고 그 돈 때문에 이렇게 얽매이게 사니까. 돈과 함께 미래를 저당 잡힌 사람들. 그것이 빚의 얼굴입니다. 빚은 개인의 잘못이기만 한 걸까요? 요즘은 대학생이 되는 순간부터 빚을 떠안게 됩니다. 30살 대학원생 김정규 씨. 원하는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그가 택한 일은 고시원 총무입니다. 개인 시간이 있긴 한데 중간중간에 일이 생기거든요. 뭐 원생들 찾아서 뭐 해달라고 민원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손님이 방을 보러 올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흐름이 많이 끊겨요. 근데 많이 끊기는데 그래도 잘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게 그거 하나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그저 열심히 공부했을 뿐인데 청춘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30살의 저신용자. 그는 매일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려받은 돈도 한 푼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혈혈 단신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계속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빚을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알바를 해서 하려고 해도 일단은 잘 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살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때 처음으로 빚을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좀 빌렸어요. 이게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돈이고요. 대출받은 돈. 보시다시피 지금 빚이 1646만 2560원 남아있어요. 돈 없는 대학생을 위한 저금리 학자금 대출은 여러모로 편리했습니다. 빌릴 때만 해도 대학만 졸업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취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빚은 무섭게 쌓였습니다.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석 장학금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등록금은 거의 안 냈어요. 거의 안 냈는데 대학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대출 받은 게 뭐냐면 한국장학재단에서 150만 원 학자금 대출해서 그 생활비 대출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다 보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불어난 게 2천만 원인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이자를 갚아야 했지만 학생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뿐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를 꿈꾸는 청년은 그렇게 빚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3분 카레가 한 680원에서 700원 정도 인터넷 쇼핑에 사거든요. 그래 싸요. 그래서 이거 한 몇십 개 사놓고 한 일주일에 한 5-6번 정도 먹으면 밥값이 많이 해결돼요. 밥값, 옷값, 집값 할 수 있는 건 다 아껴봤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와요. 연체자 등재한다고. 며칠 미뤘을 뿐인데 이렇게 연체자 등재한다고 바로 와요. 월 90만 원의 급여로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받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 건수 중에서. 그거 제가 이자를 벌써 300만 원 이상을 갖다 줬어요. 350만 원을 갖다 줬어요. 6년 동안 계속 5만 원씩 내면서. 그래도 월급이 30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묶여 있어가지고 또 그 돈을 계속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빚이 다 갚을 때까지. 매달 30만 원이 이자로 순식간에 나갑니다. 남은 돈 60만 원 중에서 정규 씨는 취업한 줄 알고 있는 어머니께도 매달 15만 원의 용돈을 보냅니다. 그는 언제쯤 이 빚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백충이 월 2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이백충이라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 돌고 있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그것도 조금 부러운 이야기예요. 이제 빚이 없고 월 수입이 한 2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걸로도 만족할 것 같아요. 정규 씨 빚을 다 청산한 후에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빚을 청산한다는 게 너무 먼 이야기라서 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약 갚는다면은 엄마한테 보내는 용돈을 조금 더 올려드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한 투자 정도로 여겼던 20대의 빚. 그러나 그 빚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청년 부채는 2017년 1인당 2,382만 원으로 3년 전에 비해 61% 증가했습니다. 청년 대출의 대부분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사용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잖아요.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 됐다고 보면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어떻게 우리 보편적인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중앙정부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 그 국민들에게 조달시키고 있느냐. 보편 복지로서 조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로 조달하게끔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 청년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부채 문제는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문제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국가 장학금을 대폭 늘렸는데도 왜 청년 부채는 더 심각해지는 걸까요? 과연 청년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인가요?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 40대 역시 빚에 허덕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퇴근길에 그가 늘 하는 일은 우편함을 확인하는 것. 혹시나 해서 그냥 뭐 좀 도축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오면은 나중에 혹시 못 보면은 나중에 또 연락 오면 좀 뭐라 저기 그런 거에 독촉 연락을 많이 받으면 좀 그럴까 봐 항상 이제 확인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누가 먼저 본다면 수상한 이웃이란 오명도 피할 수 없습니다. 퇴근 후에도 그는 혼자입니다. 직장을 멀리 다니면서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요. 불안정한 상황을 생각하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뭐 새벽에도 막 전화오고 그러는데요. 뭐 문자 날리고 폭력성 뭐 문자 날리고 근데 그런 거 처음에는 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죠. 이제 그런 문자 날리고 연락 와서 막 욕하고 그런 게 많았죠. 그때만 해도. 네 부모님 친구들 뭐 다 쫓아간다. 네, 어디 아니까 쫓아가서 다 네 돈 뭐 받아낼 거다. 뭐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았죠. 처음에 이제 부모님 막 협박을 해가지고. 협박의 강도는 점점 더 세졌습니다. 친구, 부모, 그 다음은 회사였습니다. 대부업체가 회사에 전화를 건 지 일주일 뒤, 그는 느닷없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더 험한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라는 듯 그들은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 참을 수 있지만 어린 자녀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있죠. 왜냐면 이제 애들 이제 뒷바라지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제가 뭐 능력 자체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못 버텨두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애들이 컸을 때 뭐 이만큼의 뒷바라지를 왜 못 해줬냐 엄마 아빠가 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죠. 한 달 부채, 신용카드, 카드 돌려막기로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로 만들어줄 줄 알았던 사업은 빚만 안겼고 거기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빚을 합해 아직도 강호 씨 앞으로 1억이라는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후에 알았어요, 그거를. 1년 후에 이제 이게 날라오더라고요, 이게 우편으로. 그때만 해도 3천이 넘었어요. 그 빌린 돈은 그때만 해도 돈 1,000만 원 정도인가? 그거였는데 그게 이자가 불어나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저기 쌓여있는 빚은 갚는 속도보다 연체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빚으로 빚을 갚다 보니 돈을 빌린 대부업체만 총 6군데. 지금까지의 이자 납입금은 계산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2군데가 다 대부업체예요. 이건 양육비고, 이건 월세, 이것도 대부업체. 이것도 대부업체. 이건 뭐 핸드폰비고. 어디에서부터 꼬인 걸까요? 월 변제금만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소득 있어도 다 거의 반 이상은 거기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나중에 생활이 또 안 되더라고요.
생활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데서 또 이제 대출을 받고 이제 빚을 낳는 거죠. 빚을 낳는 거죠. 계속 그런 악순환적으로. 높은 이자가 독이 될 줄 알면서도 아이들 양육비를 위해 다시 대부업체에 손을 내밉니다. 아들 뭐해? 뭐라고? 아, 시골 경찰? 아, 나중엔 너 진짜 경찰 되려고 그래? 아, 큰일 났네. 아빠는 잡아가면 안 된다. 아들. 그래도 아빠이기에 아이들에겐 내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 또? 엄마도 지금 출연을 했지, 같이. 아, 그래? 몰라보게 커가는 아이들. 그는 언제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밤도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불어날 이자. 그리고 암담한 현실. 빚의 족쇄는 웬만해선 놔주질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포승줄에 끌려가는 느낌? 이렇게 교도소 있잖아요. 교도소 가면 이게 조기처럼 막 그렇게 묶여가잖아요. 포승줄에.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 뭐 극단적인 선택이면 진짜 뭐 죽어버리고 싶다는 그 생각도 많이 했었죠.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단지 제가 참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애들 때문에. 단 한 가지, 이 빚을 자식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빚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450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1인당 평균 빚은 7,747만 원.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리나라를 가계부채 10대 위험국으로 꼽았습니다. 대학, 결혼, 직장만. 빚 없이 우리 힘만으로 과연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지금 서민들의 빚으로 인한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주택이 부족하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한도를 늘려주고, 교육비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교육비 인상을 억제하고 교육에 있어서의 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을 마련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거든요. 결국은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개인이 금융으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지금 개인들이 빚을 짊어져서 그 빚으로 인해서 나가게 되는 이자 비용이 훨씬 더 높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또한 뭐냐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고 삶의 의욕도, 동기도 꺾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거의 모두가 빚을 진 사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쪽에선 빚 때문에 인생의 빛을 저버린 사람들이 넘쳐났는데요. 그런 와중에 금융사들은 승승장구하며 사상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1,400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에 신음하고 있는 와중에도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습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은행이 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국내 저축은행들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습니다.
아무도 은행을 문제 삼지 않았을 때 한 시민단체는 금융사들의 약탈적 대출을 꼬집었습니다. 채무자를 살리는 주빌리 은행은 억울한 빚을 소각해 빚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부실채권 시장의 어떤 민낯을 민낯 그런 문제들을 제기한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시민들의 후원금을 모아서 그 부실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뭉치를 사는 건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산 부실채권들을 모두 소각 처리해서 장기간 연체 때문에 추심에 시달렸던 분들이 빚에서 자유로워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할까요? 일반 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이른바 부실 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깁니다. 이때 받는 금액은 원금의 5에서 10% 정도. 대부업체는 이렇게 헐값으로 산 채권에 연체 이자를 붙여 거액을 챙깁니다. 회수가 안 돼도 큰 부담 없이 더 작은 대부업체에 넘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채권이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과연 20년 전에 갚지 못했던 200만 원의 빚이 그 뭐 한 세 번째, 네 번째 채권자가 그 빚을 20년 전에 200만 원이었는데 이 네 번째 채권자는 이 채권을 예를 들면 2만 원에 샀어요. 2만 원도 아니죠. 2천 원에 샀습니다. 2천 원에 샀는데 채무자에게는 20년 전 빚이니까 이자까지 다 해서 1,000만 원 이상을 상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빚을 빨리 이렇게 좀 갚지 못하는 사람들 구제해야 된다 그러면 도덕적 해이 얘기를 하는데 도덕적으로 누가 문제가 있는지를 폭로하고 싶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팔리고 있는 내 빚. 주빌리 은행은 원금의 약 5% 정도로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빚을 탕감해 주는데요. 지금까지 5만여 명의 빚, 약 8천억 원을 소각했습니다. 김정여 씨도 주빌리 은행을 통해 새 삶을 선물 받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네 달 전까지만 해도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맛은 어떠세요? 그냥 감사하게 먹는 거지 별 맛은 없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나 몰라라 하지 못했던 사람. 남편은 2015년 대장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이제 한 3년 되었는데 아직 좀 생각하면 좀 그래요. 아직은 그냥 이렇게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화를 해요. 보고 나 이번에 이거 촬영 나가는 거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잘한 것 같다는 것 같아요. 예. 남편을 보내고 4개월 뒤 그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내 앞으로 빚이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막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고요.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가 싶고 너무 막 그냥 정신이 이거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이랬어요. 사실로 안 받아들였어요. 1,700이 원금이었는데 그게 이제 뭐 한 10년 동안 이자가 붙고 붙어서 4,500 정도의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나면 계속 이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10년 전 사정이 딱한 이웃의 거처를 마련해주고자 남편 대신 전세 대출을 보증 섰던 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 집이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길에 나앉게 생겼다. 지금 우리 코가 석잔데 무슨 지금 남을 돕냐고 제가 막 완강하게 그때는 반대를 했어요. 그 집 애들이랑 그 집 가족들이 자꾸 눈에 선하게 밟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결심을 하고 그냥 제 명의를 빌려주게 됐죠.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고 채무자가 상환할 능력이 안 되자 결국 책임은 보증인 김정여 씨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거 나는 도우려고 시작했는데 이게 내 인생의 짐으로 뭐 짐 정도가 아니죠. 제가 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몇 살까지 일을 하고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이걸 갚을 수 있을까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죠. 아침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벨소리가 나서 제가 누구시냐고 했더니 법원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새벽에 와서 나를 금방 잡아갈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 잘 무지하니까 잘 모르니까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한 달에 20만 원씩 할부로 갚게 해달라 사정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누가 들이닥칠까 불조차 켤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밤에 잘 때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모든 상황이 다시 바뀌고 아무것도 없는 원점에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주빌리 은행을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게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설마 그리고 막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법원에서 왔더라고요. 쪽지가. 그동안 소멸시효가 지난 빚으로 불법 추심을 당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죠. 이거 받고는 하루하루가 선물을 받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빚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나오실 때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세요? 네. 그냥 제가 뭐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이 자유로움이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해요. 집을 마음껏 출입할 수 있다는 거가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어요. 정말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는 빚.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녀는 탈북민을 돕는 NGO 단체의 간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때론 친구, 때론 가족이 돼주는 김정여 씨. 아유 고생했죠. 아유 고생이야 무슨 고생. 아이고 세상에. 어시느라 고생했지. 아유 세상에. 아유 다리도 쭉 펴졌네. 응. 그렇지. 아니 여기 안 고생이 많지라고. 아이고 진짜. 아유 꿈에 안 나타났어? 맨날 나타나도 진짜 어디.
아유, 여기 다리 좀 봐봐. 어쩐지. 어디 봐. 다 아물었어? 상처? 와, 이게 먼저 안 찐 건가? 아이, 이거 먼저. 남편이 그랬듯 그녀 역시 지금처럼 이웃과 더불어 큰 욕심 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제 그녀를 누르는 건 없습니다.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 빚 때문에 정말 꿈을 갖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이 빚이라는 굴레 때문에 얽매여 산다는 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 현실이 어두워도 희망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녀는 빚을 졌던 힘들었던 시간도 용기 내어 우리에게 털어놨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싶을 그때에도 빚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요. 새벽 5시 30분. 어둠을 깨고 출근 준비가 한창입니다. 쪽방촌을 벗어난 게 2달 전. 가나는 어려서부터 그를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원래 9시 출근인데 저는 일찍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일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가지고. 다른 가족은 지금 같이 안 사세요? 저 혼자예요. 저는 부모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과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혼자만 지냈어요. 연신 미소를 잃지 않는 영봉 씨의 보물 1호입니다. 아는 동생이 외롭게 산다고 고양이라도 한번 친구 삼아 키워보려고 그래서 지금 6년째 키우고 있어요. 녀석이 있어 덜 적적합니다. 도대야, 아빠 갈게. 오전 7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2시간이나 일찍 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지하 4층. 그는 관할구청 지하 세차장에서 일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뒤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지만 지금 하는 일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걸레 개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요. 그래도 버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일찍 나와서 같이 일하는 식구들 좀 불편한 거 좀 덜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꽤 한 번 내지 않고 소처럼 일하는 그에게도 어두운 과거, 어두운 빚이 있습니다. 암만 열심히 해봤자 항상 그 자리예요. 70만 원짜리. 70만 원으로 방세 30만 원 내고 그다음에 공과금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20만 원으로 또 한 달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어요? 3만 원. 중3 때 고아원이 폐원되면서 그에게 쥐어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던져진 후 그가 할 수 있는 건
신문 배달, 우유 배달이었는데요. 소박하게 살던 그의 삶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서둘러 배달을 하려고 역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친 몸보다 돈이 걱정이었죠. 복숭아뼈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받고 이제 열흘간 입원했었는데 그 나하고 이제 부딪혔던 차량이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이 화재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는 치료비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밤에 몰래 도망 나왔어요. 350만 원의 빚.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석증까지 찾아와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저 생계비 65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은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왜 중지됐을까? 비밀번호 먹고 그런데 왜 사용을 못할까? 은행에 찾아가서 그 직원한테 이 통장 이게 돈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보험사 측에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 통장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150만 원 이하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무자비한 빚은 액수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압류부터 시켰습니다. 참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아니 돈 없는 사람을 또 이런 식으로 또 통장으로 압류를 시키느냐고. 내가 당장에 돈이라도 있으면 처리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다행히 구청과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압류를 풀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그에겐 해결해야 할 빚 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빚을 다 갚고 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여행 다니고 싶고, 그리고 나보다 없는 사람들, 내가 그만큼 겪어왔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빚은 왜 줄지 않을까요? 그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함께 풀어야 할 우리의 문제입니다.